시작. 자, 오늘 인공지능 융합 기초를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인공지능과 개발 환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할 건데, 그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뭐 사이킹론이나 텐서 같은 얘기를 좀 해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간단하게 개발 만드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개발 환경을 한다고 해서 개발 환경을 진짜 구축한다기보다, 그 개발 환경을 진짜 개발한다기보다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남 소스를 분석하는 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수업이다 하고 너무 겁먹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짜는 걸 여러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만들어 놓은 소스를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이해를 하는 용도로 수업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이썬 기본에 대해서 좀 수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게 순서는 아까 말했다시피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역사, 그 다음에 종류, 그 다음에 IDL하고 콜앱, 뭐 아나콘다에 대한 특징적인 얘기를 좀 하고, 마지막에 파이썬 기본 문법을 하는데, 이거 한다고 해서 제발 아까 똑같은 말이지만 겁먹지 말고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인공지능의 정의는 좋은 사람들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많은 말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게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 사람들이 좋은 말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쭉 한 번은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걸 시험 문제 낸다고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구나 한 거고, 그리고 제 공학 쪽 관점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말은 이 말입니다. 인간의 학습 능력과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언어의 이해 능력 등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한 기술, 두산 통합 백과사전 말이 나는 그나마 제일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이거를 이용해서 개발하는 게 우리의 좀 일이라서 이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정의는 사람들마다 그때그때마다 책마다 조금씩은 다르게 기술을 하니까 인공지능은 이런 거구나 정도를 한번 쭉 보시고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존 메컷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인공지능의 거의 아버지 뻘입니다. 옛날부터 쭉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인공지능의 목표를 했는데 이야기가 좀 마음에 들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목표는 인간처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하게 생각하며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존 메컷이라는 분이 2006년도에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말이 지금 인공지능의 목표라고 했는데 요 말이 좀 저도 수긍이 가서 한번 적어봤고, 자 이제 최종적인 목표는 인간과 유사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거를 더 뛰어넘어서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만드는 거를 인공지능의 목표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이거는 분야마다 파트마다 조금씩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전체적으로 법령적으로 봤을 때는 이야기가 맞지 않나 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서 또 이제 강한 인공지능하고 약한 인공지능이란 말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이게 인공지능이 처음 나올 때는 강한 인공지능이니 약한 인공지능이니 그런 개념보다는 그냥 법령적으로 인공지능 하나를 통틀어서 얘기했어요. 근데 처음에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이 뭔가 해볼 만하다,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인공지능을 연구를 하고 개발을 시작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공지능이 생각만큼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잘 되지를 않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범용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무리란 걸 알았으면 특정적인 문제,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고 갔을 거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범용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특정한 파트만 푸는 거예요. 이 파트만 하겠다. 솔직히 알파고 같은 컴퓨터 인공지능으로는 최고라고 얘기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둑 빼면 아무것도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잖아요. 그런 식으로 특정 분야만 하는 걸로 가게 됐어요. 이제 그렇게 역사적으로 한번 좀 이따 설명할 거니까 보시면, 그래서 약한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먼저 좀 생겨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특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지능이고,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흉내내는 거에 좀 불과한 수준입니다. 약한 인공지능이. 근데 강한 인공지능은 이제 우리가 이게 목표이기도 합니다. 강한 인공지능을 만드는 게 사람과 같은 지능을 가졌고 추론, 문제 해결 판단, 계획, 의사소통, 자의식, 감정, 양식, 지혜, 신념 등 인간의 모든 지능적인 요소를 포함하는 게
이 범용 이거 보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벤져스에 보면 자비스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을 보통 말해요. 그 정도 컴퓨터를 만드는 게 목표였는데 생각보다 감정, 양식이나 뭐 지혜, 신념 등 이런 것들이 좀 어렵습니다. 자아의식도 어렵고. 그러니까 추론을 하고 문제 해결 판단하는 거는 알고리즘만 적당히 만들어내면 풀 수 있지만 감정이나 양식 같은 건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공학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무슨 감정이 뭐 사랑한다? 뭐 싫어한다? 이런 말을 지금도 공학적으로 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뭐 내가 너를 10% 사랑한다, 20% 사랑한다, 30% 사랑한다. 그런 건 그 모호하잖아. 이런 모호한 것들을 만들어내기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인공지능 파트에서도 감정이나 양식이나 이런 쪽 만드는 게 감정 만드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 수치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글로는 만들겠지만 수치적으로 못 만들기 때문에 감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기가 정말 힘듭니다. 근데 언젠가는 방법이 나와서 뭐 자아의식, 감정 이런 걸 만드는 날이 오겠죠. 그때 되면 진짜 뭐 새로운 인공지능 파트가 연구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강한 인공지능, 약한 인공지능에 잠깐 보셨고 역사적으로 한번은 좀 보고는 갑시다. 역사적으로 좀 보고 가야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대충 알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에 인공지능 태동이 50년 요때였습니다. 60년대 이전인데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논리라는 걸 지식 표현을 가지고 인공지능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인공지능 즉 인공지능의 말이 그때 만들어질 때 만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AI에 큰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퍼셉트론이라는 게 처음 나왔습니다. 퍼셉트론이 뭐냐면 딥러닝의 아주 작은 버전. 초창기 딥러닝 한번 생각하시면 될까요? 신경망인데 초기 신경망이 이때 나타났고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한 수단 목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인공지능을 요런 너무 시작을 연구를 시작하면 60년대 50년 말부터 했어요. 50년 말부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면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이론적으로 논문적으로는 많은 기대를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인공지능에 대한 게 생각보다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회의가 생기고 인공지능 연구 중단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따 다시 해줄 건데 그것 한번 들어보시고 하여튼 지금은 보시면 인공지능이 이제 고난이 생겨가지고 인공지능이 이제 인기가 훅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요때 뭐 이야기들은 뒤에 파포에도 적어놨으니까 그때 한번 보거나 연구를 하다가 이 돈은 연구비는 받았고 그대로 연구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범용적인 걸 만들려고 시작했습니다. 강한 인공지능 쪽이겠죠. 했는데 막상 이 문제를 인공지능 해결할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문가 시스템으로 갔어요. 즉 뭡니까? 약한 인공지능 쪽으로 갔어요. 아니면 한 파트라도 풀어내자. 이 파트만 풀어내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무언가는 시작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는 특정 문제 영역에만 치중을 했고 전문가 시스템이 개발되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특정 분야만 풀기 시작했어요. 특정 분야만 풀다 보니까 특정 분야의 전문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었는데 1980년대 요때쯤에 이때 고난에서 생겼던 문제가 요때 풀리기 시작합니다.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때는 신경망이 득세를 하기 시작해요. 이때는 신경망이 나오자마자 바로 죽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이제 뭐 양파가 싸우다가 이제 졌는데 그때 이제 1984년인가 요때 그 이 문제를 풀고 인공지능이 이제 신경망이 부활이 되기 시작하면서 신경망 모델이 발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신경망 모델을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전에 학문을 보면 지식 표현 쪽이에요. 지식 표현 쪽인데 논리 위주로 좀 돌아갔어요. 논리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만 계산이 가능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거, 그 중간값 되고 자, true, false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중간값 정도도 인정해 주자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똑 부러지는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다. 반 정도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170, 178, 178키가 크다 하면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표현도 모호하지만 이거를 수치적으로 만들어요. 60% 정도는 크다, 40% 정도는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자, 크다라는 말은 특정 숫자의 크다, 작다라는 말 자체를 어떻게 했냐면 이거를 비율적으로 수치로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래 중간값을 인정해 줬는 게 퍼지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구를 하다가 자,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진화 쪽에서 하는 연산을 써보자. 그래서 진화 연산이라는 게 많이 연구가 됐었는데 지금도 많이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쪽 같은 진화 연산을 잘 못 봤습니다. 하여튼 진화 연산이 많이 됐고 그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델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나중에 이거 가능하면 이거는 우리가 한번 해볼 거예요. 해볼 건데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쭉 역사가 발전을 시작하다가 요때쯤에 인터넷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이때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해요. 빅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월등히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발달 단계를 보시면 쭉 이렇게 저조하게 가다가 이때 조금 올라가 이때가 확 올라갑니다. 이만큼 2000년 이때에 인공지능이 성공을 하게 돼요. 자, 이때 성공하는 게 기계학습, 우리가 많이 들어보는 머신러닝 쪽, 그 다음에 데이터 마이닝, 빅데이터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할까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딥러닝, 그 다음에 상업적 성공이 2000년대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관계도 좀 보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인공지능의 태동 쪽을 보시면 1960년대에 이제 인공지능이 태동이 되었고 뭐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제가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적어봤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만들어지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계산, 수치적인 계산이나 논리회로 계산하는 게 좀 편리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최초의 컴퓨터를 우리가 ENIAC이라고 보통 배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최초의 컴퓨터가 이게 아니라 다른 컴퓨터라는 쪽 주장도 있습니다. 그 어떤 주장이냐면 그 세계대전에 2차 세계대전 할 때 이제 독일하고 이제 전쟁을 했잖아요. 유럽들이 전쟁을 하는데 영국에서 독일 암호 해독 컴퓨터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자, 독일의 그 암호 해독 컴퓨터를 만들었는데 근데 영국에서 나는 독일 너그들의 암호를 풀이할 수 있는 컴퓨터를 만들었다라고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독일이 암호를 바꿀 거잖아. 그럼 어쩔 수 없이 영국에서 공개를 못했습니다. 한참 동안. 그래서 못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와 우리 애니악 만들었다라고 공개를 했어요. 미국의 애니악은 대놓고 공개했고 그래서 이게 남들이 이제 볼 때는 확실한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때 그러니까 학계에서는 이게 최초라고 우리가 배우지만 실제로는 영국이 개발한 암호 해독 컴퓨터가 최초라는 설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은 됩니다. 자, 그런 역사적인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큰 기대와 여러 가지 시도가 되었으나 매우 제한된 성공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논리 쪽으로 논리회로 쪽이나 그런 쪽으로 너무 흘러가다 보니까 실제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논리회로라는 게 단점이 뭐냐면 트루 폴스 개념이고 정확히 딱 떨어져야 돼요.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사회생활 해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모든 사회 현상이다 보면 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모든 문제가 잘 보면 애매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을 풀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자, 그래서 매우 힘들었고 그리고 하나 상식적으로 느낀 게 존 맥컷이라는 사람이 아까 인공지능의 목표라는 걸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AI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영국의 디트머스 회의라는 데서 처음으로 했는데 여기서 이제 AI라는 말을 만들어내고부터 지금까지 AI라는 말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리 기반 지식 표현과 추론을 존 맥컷이라는 놈이 그 토대를 만들어 놨어요. 논리 기반의 지식 표현이라는 게 트루 폴스에 기반했다고 좀 보시면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좀 됐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논리회로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딱 떨어지는 경만 돼요. 근데 아니다. 그러지 말고 이때 로젠블랏이라는 사람이 퍼셉토론이라는 모델을 만드는 게 되게 신경망이에요. 퍼셉트론을 만들어냈습니다. 퍼셉트론을 만들어내고 퍼셉트론으로 한번 풀어보자. 이게 지금 신경망이라는 건데 그 뭔가를 풀 수 있는 게 있고 이거를 활성화하는 함수가 있으면 결론 내는 건데 입력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이게 인풋입니다. 인풋이 되고 뭔가 계산을 하고
이게 다음으로 값을 전달할지 말지 전달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초창기 퍼셉트론이었어요. 요걸 우리가 초기 신경망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로젠불 다사님이 처음에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 제안을 해가지고 이 학파가 우리가 이제 뒤에서 딱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기호주의하고 연결주의가 되는데, 기호주의는 아까 말했다시피 논리 회로를 기준으로 했고, 연결주의는 로젠블랏은 아까 퍼셉트론, 아까 제가 그린 거 퍼셉트론을 중심으로 했어요. 퍼셉트론은 인간의 뇌세포를 뇌세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왜냐하면 1960년대 초에 뇌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인간의 형태잖아요. 인공지능의 목표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뇌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뇌세포를 뉴런이라 하던가 뉴런의 모양을 본따자 해가지고 만들어진 게 연결주의고, 이걸 뉴런을 본따서 만든 게 인간의 뇌세포가 뉴런입니다. 그걸 따라서 만든 건데, 자, 처음에는 기호주의라고 해서, 기호주의는 컴퓨터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작동 방식을 기반으로 AI를 구현했고,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를 다룰 수만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문제는 다루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논리 회로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로젠블랏은 인간의 뇌 정보 처리 과정을 응용했으니까 좀 더 선택의 폭이 넓었습니다. 초창기 때는 이런 게 나오고, 자, 모든 거의 대세는 마빈 민스키가 기호주의가 대세였고 연결주의는 신진학파 쪽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두 개가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학파 두 개가 싸움 아닌 싸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때 충돌이 생겨났고, 이 충돌이 생겨났는데 이때 마빈 민스키라는 사람이 퍼셉트론이라는 책을 냅니다. 자, 그러면 마빈 민스키는 기호주의인데 왜 퍼셉트론, 연결주의 책을 냈을까? 자, 어떤 책이냐면 퍼셉트론, 즉 연결주의를 찬양한 책이 아니고 연결주의 문제점과 오류 지적을 위해 퍼셉트론의 한계를 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여러 개 있다. 이 문제는 못 푼다. 그래서 퍼셉트론은 좋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때 연결주의, 지금의 딥러닝은 연결주의 신경망인데, 우리가 이 딥러닝이 신경망이에요. 딥러닝이 지금은 딥러닝 다 쓴다고 하잖아. 그거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기호주의로는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한 문제를 풀다 보니까 한계에 빨리 부딪혔어요. 그래서 이 책으로 인해서 AI의 암흑기가 옵니다. AI가 이제 발전을 못하게 돼요. 기호주의로는 분명히 한계에 빨리 부딪혔어요. 자, 이렇게 해서 쭉 가다가 이제 이 러먼 홀드하고 조니 필턴 사람이 퍼셉트론의 한계를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풀어냈어요. 이거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소스를 보면서 풀어볼 겁니다. 이 문제를 풀어야지만 퍼셉트론이 왜 좋은지를 배우게 돼요. 초기가 심각한 문제를 못 풀었잖아요. 한동안 20년간 못 풀었어요. 그 문제를 이제 이 두 명이 풀고 나서부터 퍼셉트론이라는 게 제대로 된 그다, 이거 스스로 쓰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다층 신경망이 생겨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말하는 딥러닝의 딱 기본 모델이에요. 딥러닝은 어떤 이유로 탄생했는가를 알면은 거기에 대한 문제도 좀 알기 쉽고 나중에 분석도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거는 직접 우리가 프로그래밍 코드 같은 걸로 하고 단점 장점을 살펴보면서 공부해 볼 겁니다. 그래야지만 딥러닝이 뭐가 좋은지도 이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갖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 이제 쓰기 시작했다, 그에 대한 얘기를 쭉 해줘. 근데 이게 언제냐면 아까 1960년대에서 1984년까지 요때가 AI의 암흑기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AI 연구를 포기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때는 전문가 시스템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나온 게 요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한번 쭉 읽어 보시면 돼요. 뭐 굳이 이거를 가지고 뭐 할 건 없는 것 같고, 딱 하나만 보면 전문가 시스템 특정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수준의 해답을 제공하는 요 정도의 기능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좀 아쉬웠다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말했지만 기호 논리 위주이기 때문에 프롤로그라는 언어가 있는데 논리회로 기반 언어입니다. 논리 기반 언어예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한계에 부딪히는 사항이었습니다. 자, 쭉 가서 이제 이런 것들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이거는 뭐 설명할 건 없을 것 같고, 뭐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번 읽어는 보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왔구나. 한번 쭉 보시면 되고, 다른 책에서도 이 얘기를 썼길래 나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경망의 부활이 언제입니까? 아까 말한 1984년에, 그러니까 아까 문제를 풀기 시작했어요. 아까 난제를 못 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문제를 풀고 나서 이제 엄청나게 발전해요. 그래서 신경망의 모델이 발전이 왔고, 이때 만들어진 게 다층 퍼셉트론, 신경망의 르네상스라고 부르는 게 딱 이때입니다. 이게 다층 퍼셉트론이고 다층 신경망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한글로는 다층 신경망이고 영어로는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이에요. 보통 우리가 줄여서 MLP라고 부르기도 해요. 요게 딥러닝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을 때 요게 아까 우리가 퍼셉트론이에요. 퍼셉트론인데 입력이 있고 계산을 하고 출력층이 출력을 할까 말까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런 수학 공식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나중에 딥러닝 쪽 가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깊숙이 안 들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간단하게 볼 건데, 이 여기서 시그마 했잖아요. 시그마 요것만 이해하면 돼요. 나중에 시그마를 위해서 왜 시그마를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지금은 퍼센트론이 이런 형태인데, 자, 난제를 못 풀으니까 이것들 어떻게 했냐, 여러 개 겹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개 겹치고 하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뒤쪽 가서 우리가 배우고 그 장단점 한번 볼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단점 뭐예요? 왜 그래요? 묻지 마시고 곧 이거를 할 거니까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결론적으로 왜 풀었냐 하면 레이어를 여러 개 둠으로써 아까 마빈 민스키가 제시한 문제들을 다 풀어내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인공지능이 엄청나게 발전했다. 자, 그리고 이제 5차 역전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면 아까 여기 들어가는 게 뭐냐면, 이게 이거를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자,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간단하게 보시면, 자, 제일 많이 그리는 그림이, 우선 제가 분류, 회기 여러 개지만 분류라는 걸 기준으로 할게요. 자, 지금 내가 막 데이터를 찍어 보니까 막 이렇게 찍힌다고 칩시다. 이거를 두 부류로 만약에 나눠야 된다고 칩시다. 두 가지 부류로. 자, 두 가지 부류로 나누려고 하면, 자, 우선 두 가지니까 여기 점들을 하나의 특성이 좀 모이는 걸로 분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식이 있냐면 선을 하나 그려봅니다. 선을 하나 1차선을 그려봐요. 그러니까 2차원 데이터니까 두 가지 분류니까 선 한 개만 쓰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칩시다. 분류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점들이 여러 가지를 비교해 가서 이 점들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이 선이 y는 ax 더하기 b라는 선을 하나 그리면 돼요. 맞죠? 선을 그리면 이 두 가지 집단이 구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여기 전부 다 밑에밖에 없네. 위도 찍읍시다. 이렇게 지금 특정 요 가까이 있는 점들하고 요 선하고의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맞죠? 이 차이를 나중에 써서 뭘 하느냐, A 같은 경우에는 XA고 Y 같은 기준이니까 이건 변수잖아요. 그 나중에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건 A 기울기하고 편차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구해내야 돼요. 구해내야지만 이 선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기울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가중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라고 부르고 편차항을 우리가 보통 B라고 불러요. 자, 요렇게 해서 요거 두 개만 구해내면 이 집단과 이 집단 두 개를 분류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인공지능이 하는 게 이 선을 그리는 게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선이 처음부터 중앙에 딱 선이 그어지겠어요. 사람은 대충 분포를 보고 선을 끄면 되잖아. 근데 컴퓨터는 그걸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선이 제대로 될 때까지 수천 번, 수만 번을 선을 그려봅니다. 선을 그려보고 요 차이가 지금 차이인데 요 차이 여기에 선하고 데이터들의 차이가 가장 적어지는 값을 골라서 가중치와 편차항을 구합니다. 그거를 이제 답을 내놓으면 돼요. 그거를 기준으로 요 위에 생기면 이 집단, 요 밑에 생기면 이 집단이라고 찍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가중치하고 요게 처음부터 값이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다시 잠깐만요 돌아와 보면 여기서 보시면 자세히 잘 보일란가? 여기서 보시면 이거 잘 보시면 y는 ax 더하기 b의 형태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여기에 처음에가 오메가가 가중치고 기울기가 되고 편차항이 돼요. 자, 그러면 이 선이 아까도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바로 딱 그려지지는 않는다고. 그러면 이 모든 출력층인데 야들이 y는 오메가 x 더하기 b라는 수식을 다 가집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거는 수학적으로 깊이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수식이 여기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있는 가중치하고 이 편차항을 처음에는 랜덤 수를 집어넣습니다. 진짜 랜덤 수를 집어넣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리고 이 랜덤 수를 집어넣으면 이 결과물이 마지막에 나오겠죠. 결과가 분명히 틀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답하고 비교를 합니다. 오차가 생겼다. 그러면 오차가 생겼으니까 야들아 오차 생겼다. 오차 수정해라라고 알려줍니다. 백으로. 이게 우리가 오차 역전파라고 부르는 알고리즘입니다. 틀렸으니까 이 가중치하고 편차항을 수정을 해라. 그러니까 요 개념만 알면 돼요. 수치적인 계산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복잡하게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오차 역전파라는 알고리즘에 딱 끼워만 넣으면 알아서 계산해 주니까 여러분들은 요 하는 원인만 알면 돼요. 원인은 아까 요 가중치하고 편차항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 값을 아까 이 그림처럼 바로 알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임의의 값을 넣어줘요. 진짜 랜덤수가 들어갑니다. 요즘에는 뭐 랜덤수를 안 넣고 뭐 무슨 뭐 허공식 해석권 뭐 그런 맛이 있어요. 그런 공식인데 그것도 일종의 랜덤입니다. 랜덤이라서 자 이거를 랜덤수를 넣으면 분명히 결과물이 안 맞을 거예요. 맞을 수가 없잖아. 랜덤수를 집어넣는데. 자 그렇다 보니까 오차가 생겨서 수정해줘. 요렇게 돌아가는 게 오차 역전파고 오차 역전파를 하는 방식만 우리가 어떤 방식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 소스 같은 데나 개발할 때 그 알고리즘만 딱 기입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알아서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치적으로 할 일은 없어요. 어떤 방식의 특징이 이거고 단점이 이거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쭉 가다가 자 이때도 가다가 이때 퍼지 이론하고 뭐 퍼지 이론만 봅시다. 확률적 그래프 모델 진화 연산은 상관형 읽으면 봐요. 굳이 설명할 건 없고 진화 연산을 한 이유는 문제가 너무 어려워져서 우리가 무언가가 항상 좋게 변하는 게 진화잖아요. 진화에서 돌연변이나 도태 같은 개념을 들고 와서 여기에 해결하고 넣는데 그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면 기존의 기호주의 방식은 기호주의 방식은 이렇게 작다 크다가 특정 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좀 너무 이분법적인 계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풀지 못하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여기가 178입니다. 이렇게 이게
작다는 비율, 크다는 비율. 그러면 178 정도면 작다는 비율이 여기서 100으로 둔다면 작다가 한 50%, 뭐 크다가 50%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이거를 퍼지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저렇게 해서 수치적으로 모호한, 그러니까 언어적인 애매한 표현을 수치적으로 만들어가요. 그러면 좀 더 이걸 줄이면 크다가 50%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50% 크다. 그러니까 말이 좀 모호하긴 하지만 수치적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풀 수가 있는 거라고. 자, 이렇게 해서 퍼지 이론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확률적 그래프 모델은 뭐냐면 우리가 PGM이라고 부르고 뒤쪽에서도 나오는 문제인데, 자, 모르겠다. 그보다 확률이라는 걸 들고 와보자. 확률이라는 건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모호한 문제를 확률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자, 그래서 확률의 개념을 들어가서 그래프 이론하고 확률을 들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확률론은 만약에 비전, 로보틱스, 자연어 처리, 진단 등에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또 뒤쪽에 가면 확률적인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래서 뭐 통계학 정도의 확률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확률만 볼 겁니다. 그리고 확률적 계산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한테 데이터만 던져놓고 이런 확률적인 이론만 알려주면 돼요. 이 이론으로 돌려라. 그러면 확률이 알아서 구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할 거니까 알고 계시고, 자, 그래서 이런 게 있다가 2000년대 이후에 빅 데이터가 엄청나게 대두되면서 이때 엄청나게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배울 머신러닝, 데이터 마이닝, 딥러닝 요거 세 개가 이때부터 성공적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거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배울 거예요. 기계학습 방법, 뭐 분류, 배기 그런 것들을 배울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만 하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래도 혹시나 에이전트라는 말을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한다고 했는데, 인공지능이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싶어? 네가 결정해줘 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물어보면 예측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인공지능 에이전트란 말은 우리가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우리가 인공지능 에이전트라고 많이 부릅니다. 어떤 책에서는 뭐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하고 하지만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분이 논문에 많이 좀 쓰이더라고. 그래서 인공지능 에이전트라는 말이 뭐냐면 위임받은 일을 자율적으로 처리해주는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돼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이 쭉 나옵니다. 상업적 성공이 이때 딱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 때 배울 게 뭐 쭉 여러 개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공지능이 돌아가는 패턴에 대해서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요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을 드리려고 인공지능의 간단한 종류를 좀 적어봤어요. 첫 번째 게 뭐 우리가 많이 쓰는 뭐 지식, 표현, 요거는 서칭과 결정, 이것도 다 주로. 그다음에 러닝. 그리고 이게 뭐 보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강화학습이라는 거고, 요거는 말 그대로 빅데이터.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울 딥러닝. 요런 쪽 개념이 있습니다. 지식 표현과 추론 요쪽은 이제 시간 관계상 하기 힘들 것 같고, 우리가 서칭, 결정, 지도 요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다뤄볼 겁니다. 여러분 물건이 그렇게 하시는데, 자, 이거를 이제 뭐 제가 간단하게 적어봤지만 순서적으로 보고 인공지능의 전체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그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자, 지식을 표현하는 게 기호주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회 현상이나 데이터들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아이고, 한글로 쓸까? 영어로 쓸라카. 아, 똑똑. 자, 요거만 쓸게요. 지식 표현이라는 게 기호주의 학문이 제일 먼저 나왔어요. 자, 기호주의가 나오고 우리가 이거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자, 리즈닝을 하자라는 말이 대두가 됐고, 요때가 기호주의 처음 시작할 때였어요. 자, 복잡한 거 표현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호로 만들어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 랭귀지가 심볼릭 랭귀지예요. 뭐가 심볼릭 랭귀지냐면 메모리에 0, 1, 0, 1 이렇게 기계어로 옛날에는 기계어로 정말 이거를 이용해 짰다고 해요. 저도 이때 사람은 아니라서. 자, 그러면 이렇게 표현된 거를 사람이 실제로 처음에는 초창기 때 입력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했다고. 뭐 청공 카드니까 같은 거 이용해서 이렇게 짰대요. 그러면 이게 힘들어서 이거를 내가 만약에 X, Y라고 심볼리커 하자. 그게 심볼릭 랭귀지고 우리가 쓰는 랭귀지들은 거의 다 심볼릭 랭귀지예요. 기호화 시켰잖아. 컴퓨터가 실제 돌아가는 건 0101이지 XY가 아닙니다. 맞죠? 자, 이런 거는 이렇게 쓰니까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자,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게 지식을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지식 표현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이거를 이용해서 추론을 하는 시스템이 초창기 시스템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이게 그림이 예쁘게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요거 말했으니까 좀 지울게. 예쁘게 좀 쓰자. 예쁘게. 이제 한참 많이 그려야 돼서. 나도 남들처럼 글자 예쁘게 썼으면 좋겠다. 자, 이런 쪽으로 처음에 연구가 되다가 그러면 요거를 만들어서 딱 인공지능 초창기 모델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또 리즈닝도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기 시작할 거예요. 맞죠? 지식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서칭 엔진을 만들어야 돼요. 데이터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그러면 서칭 엔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해야 돼요? 많이 찾아냈으니까 그 사이에서 값을 하나 디시전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디시전 쪽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게 서칭이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걸 서칭해가지고 서칭하는 역할은 놈이 있어야 될 거고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고 그걸 결정하는 에이전트가 있어야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넘어가는 단계를 우리가 좀 쉽게 말해서 서칭 리소스 자원을 서칭하는 기능을 하나 추가를 해야 돼요. 이때 우리가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게 이때가 알파고입니다. 이게 바둑의 지식을 많이 넣나요? 맞죠? 뭐 딥러닝 뭐 그런 걸 빼놓고 우선은 기본적인 개념으로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돼요? 찾아가지고 그 중에 어디에 바둑을 둬야 될지 결정을 해요. 맞죠? 그러면 서칭이 필요해요. 그 많은 경우의 수에서 하나를 선택해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칭 쪽에 알파고 개념이 많이 쓰입니다. 찾아내야 되니까. 어느 쪽으로 하면 이길지. 그래서 이런 쪽으로 이제 서칭 리소스가 좀 많이 발달하게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터가 좀 있겠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자, 지식으로 다시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를 위해서 자. 이런 데이터가 좀 생길 거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하냐? 얘한테 다시 기호화 시키자, 학습을 시키자 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뭐 할까? 러닝 개념이 좀 도입이 됐습니다. 이 데이터를 지식으로 다시 넣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초창기 머신 러닝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쉬울 거예요. 초창기 머신이 생겼고, 아이고 씨. 자, 그러면 러닝이라는 개념이 이때 좀 생겨나기 시작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인공지능 형태를 만들고 있다가 여기서 이제 이거 전체가 하나의 연구 파트가 됐어요. 우리가 이거를 보통 AI 에이전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에이전트로 불렀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것만 있으면 좋겠지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외부 세계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외부 데이터들. 초창기 때는 특정 데이터만 하다가 이제는 외부 데이터까지 다 끌어들이자. 근데 외부 대표적인 게 뭐 인간의 정보, 휴먼 하고 또 뭐 있지? 비주얼. 그 다음에 오디오, 햅틱, 뭐 진동 같은 햅틱 있잖아요. 그리고 스티뮬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들어오기 시작해요. 단어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개념만 알고 있으라고. 자, 이런 외부 세계의 데이터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집어넣자. 이런 개념이 생겨난 게 이때 HCR가 생겨났어요. 휴먼 컴퓨터 인터. 가지고 사람과 컴퓨터를 대화하게 해주는 것. HCR라는 학문이 여기 생겨납니다. 생겨나고 그러면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받아들이면 뭘 해야 돼요? 퍼셉션, 지각을 해야 돼요. 지각하는 학문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비주얼과 오디오를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집어넣을까? 맞죠? 그걸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결정을 해서 이쪽으로 나중에 아웃풋을 하는 거, 아웃풋은 그렇고 액션 쪽이 액션 쪽이 이제 새롭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자, 요렇게 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설명한다면 퍼셉션이 그러니까 이게 지각인데 요때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를 드라이브레스카, 그러니까 자율주행입니다. 일종의 자율주행 학문이 퍼셉션 이쪽하고 이제 연결해서 외부 세계하고 AI 에이전트 쪽에 연결하는 개념이 많이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렇게 발전하는 방향이 보시면은 처음에는 지식, 이게 뭐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데이터가 쌓이면 외부 데이터가 필요하네.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때 또 새롭게 생긴 게 빅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때는 이제 지식을 간단하게 작은 지식만 봤지만 이제는 외부 지식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 엄청난 데이터들을 다시 에이전트에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맞죠? 이때 그 머신러닝이 엄청나게 발전하는 계기가 빅데이터입니다. 그렇게 해서 AI 에이전트가 좀 더 많은 걸 학습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머신러닝 개념이라면 이 개념보다는 우리는 보통 요 빅데이터 요 개념이 좀 더 가깝습니다. 요새는 초창기 때는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 정도도 알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이런 쪽으로 흘러갔구나 정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히 자 이제 서칭 디시전 쪽하고 그 다음에 머신러닝 퍼셉션 이거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잖아. 받아들여야지만 인공지능이 뭐 찢고 뽑고 할 거잖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액션하고 이런 쪽으로 우리가 많이 해볼 거예요. 해볼 파트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걸 좀 쓸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분명히 이론 수업인데 왜 파이썬을 얘기해요?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파이썬을 여러분 짜라고 하지 절대 않습니다. 남들이 짜놓은 인공지능 소스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남들이 짜놓은 거를 보고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은 옵션만 살짝만 바꾸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른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깊숙하게 들어가는 건 없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뭐 짜라 이런 건 안 할 테니까 너무 겁먹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첫 시간에 파이썬으로 많은 얘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개발 환경 구축을 하는데 우리가 파이썬이라는 거 할 겁니다. 뭐 파이썬인 발로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 심심풀이로 만들었대. 심심풀이로 만들었는데 너무 잘 만들었어. 너무 잘 만들어서 지금 우리 일명 컴퓨터 쪽에서도 약간의 문제가 있어. 그 3, 4년들한테 물어봤어. 니 C를 많이 하나 파이썬을 많이 하나 물어보니까 대다수 학생이 파이썬을 많이 한다 하더라고.
지금 솔직히 컴으로 시작하는 학부들은 C를 많이 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파이썬을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지금 제대로 돌아가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약간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이게 특징을 보면 너무 쉬워. 그러니까 파이썬을 배우고 C를 배우면 그 강도가 덜해지지만 C를 배운 상태에서 파이썬을 배우면 파이썬이 너무 쉬워. 너무 좋아. 그리고 무료로 사용하다는 게 참 좋고, 자, C도 무료지만 요즘은 자바는 라이센스 때문에 머리 아파. 그리고 그래도 ADT 같은 경우 있잖아. 안드로이드 디벨롭먼트 툴 같은 경우에는 자바를 버리고 코틀린으로 갔잖아. 이게 라이센스 문제야, 이게. 언어적인 문제라고 라이센스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강제로 개발도 빠릅니다. 그리고 파이썬을 이용하는 이유, 진짜 이유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묘들이 있습니다. 이 묘들이 없다면 파이썬은 솔직히 한 가치가 없어. 필요 없다고. 근데 이 묘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주로 하는 게 텐서 쪽이나 사이킷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은 우리가 글자가 안 이쁜데 하여튼 사이킷런 같은 거 할 거라고. 그런 묘들이 너무 잘 돼 있어가 요걸로 우리가 인공지능 소스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이론도 하고 요거를 살펴보고. 자, 그래서 파이썬 개발 환경 구축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나중에 실습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게 소스를 다 줄 거야. 여러분들이 만들고 하는 건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돌려볼 때 기본적으로 돌릴 수 있는 환경이 파이썬에서 파이썬 들어가면 되나? 여기서는 안 되나? 이게 안 되네. 자, 파이썬 org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파이썬 랭귀지를 다운을 받으시면 되고, 여기 파이썬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좀 부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개발 환경 구축을 파이썬 org에서 파이썬을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운받는데 혹시나 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여기 파이썬 org라는 사이트인데 나중에 다운받고 하고 싶으면 다운로드에 여러분들이 맥이나 윈도우를 좀 받아가 설치를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주로 이제 IDL에는 쓸 건 아니고 이런 게 있다. 그리고 파이썬 책을 누가 많이 물어보던데 내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책은 파이썬 사이트에 있는 다큐멘터입니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제일 좋습니다. 파이썬을 만든 사람이 쓴 내용이라고. 그래도 제일 좋아서 여기서 튜토리얼 같은 거 보시면 정말 잘 돼 있는데 이게 영어라서 그렇잖아. 근데 좋은 게 최근부터 코리아가 지원을 하더라고. 한글로 돼. 그래서 파이썬 책 같은 거 굳이 필요한 책 아니라면 사지 말고 이 파이썬 사이트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굳이 책 살 생각 말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셔서 파이썬에서 내가 뭐 하는데 무슨 랭귀지가 좀 이해가 못하겠더라. 그럼 저한테 질문을 하든가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좀 보시면 쉬울 거예요. 설명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좀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게 젯브레인즈라는 사가 있습니다. 파이참이라는 랭귀지가 있는데 젯브레인즈 들어가시면 이렇게 뜹니다. 뜨고 여기에서 이제 디벨로먼트 툴에 보시면 파이참이라는 게 있어요. 파이참에 들어가시면 다운받아 쓸 수 있는데 프로그램 딱 봐도 와 이거 뭔가 좀 분위기 나잖아. 개발하는 느낌 나잖아. 파이참이 상용 프로그램인데 여러분들이 이 상용을 쓰지 않고 나중에 보면 젯브레 툴박스 앱, 툴박스 앱이라는 거를 여기 설치를 하시면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게서 파이참에서 그러니까 젯브레인즈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공짜로 쓸 수 있어요. 조건이 뭐냐 하면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학생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ACKR 주소 메일이 있어야 돼요. 그걸로 등록을 하면 여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요즘엔 다 풀어주는가 모르겠어요. 옛날엔 옛날에도 지금도 풀어줄 거예요. 여기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마음대로 다운받아가 쓰시면 돼요. 단 조건은 가입을 할 때 뭐 경대 같은 경우에는 KNU ACKR 메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생이라면 경대나 다른 학교들도 분명히 여러분들 이메일 학교에서 제공을 해줘요. 그 메일로 가입을 하면 젯브레인즈의 툴박스를 다운받으면 여기 있는 어플들을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아나콘다라는 게 있습니다. 아나콘다가 있는데 이 아나콘다가 기능은 막강합니다. 원래는 처음에 공짜였어요. 이게 공짜였는데
갑자기 야들이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돈 받기 시작하더라고. 이게 말이 되는 거. 그래서 아나콘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여기에 프로테인 요 버전을 다운받으면 공짜예요. 오픈 소스 디스트리뷰션이니까 요게 공짜인데 밑에 것들은 다 돈을 받더라고. 그래서 요거만 하셔도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이걸로 하시면 정말 편하게 돼 있어요. 캡처 화면 같은 거 없나? 없구나. 근데 이 아나콘다가 정말 좋기는 좋아. 너무 편해. 클릭만 하면 모든 게 다 설치가 돼요. 근데 프로그램이 너무 커. 우리가 하는 게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들은 거의 100을 깔아. 그래서 자원 낭비가 리소스 낭비가 너무 심하더라고. 그리고 예전에 아나콘다 썼을 때 메모리 4기가 요즘 컴퓨터 8기가잖아 보통. 메모리 4기가 노트북 같은 데서는 무조건 뻗어. 4기가는 무조건 뻗더라고 거의. 그래서 요거는 모르겠어. 덩치가 너무 커. 기능은 많은 대신 편리한 대신 너무 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할 거는 콜앱을 할 거예요. 소스도 제가 콜앱으로 제공할 거예요. 자, 콜앱을 쓸 거니까 콜앱이 제일 편해. 묘들을 깔지 않아도 되고 너무 편합니다. 웬만한 인공지능 소스도 다 묘들도 깔려 있고 콜앱을 쓰는 건 권장하고 우리 정도 수준에서는 콜앱이 그 컴퓨터 비전 쪽만 아니라면 웬만한 글자 인식만 아니라면 콜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100%다 돌아가. 그래서 우리는 콜앱으로 할 거예요. 소스도 제공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콜앱 여기서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콜앱을 쓰기 위해서는 구글에 가입을 해야 돼요. 취소 똑같네. 이게 구글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콜앱이란 거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도 한글 되네. 오 세상 좋아졌다. 일단 콜앱이란 거 써가지고 우리가 수업을 할 겁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하게 한번 보긴 볼 거예요. 보고 하면 되는데 콜앱 여기 들어가서 콜앱은 구글 계정을 써야 돼요. 그리고 수업 자료 중에 이제 필요한 것들은 콜앱으로 배포할 겁니다.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파포도 주고 콜앱도 줄 거예요.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환경은 4가지가 주로 있고 주피터는 어디에 보통 소속돼서 많이 쓰기 때문에 주피터를 따로 쓰는 것보다는 요 콜앱으로 쓰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주피터까지 소개 안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개발은 파이썬에 대한 기초를 좀 할게요. 요 정도만 알면은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소스를 분석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미리 말하지만 짜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저는 한 번씩 짜가 보여줄 거지만 여러분들은 안 짜도 돼요. 그 파이썬 기초만 오늘 끝내고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보고 프로그램 같은 거 설명을 제가 넣어줄 거예요. 항상. 그리고 밑에 보시면 텍스트가 있고 여러분들이 요거를 다운받아서 여러분 구글 드라이브나 여러분들 다운받아 저장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필기를 해도 내까지는 영향 안 오니까 마음대로 필기하셔도 돼요.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같은 거 쭉 나오다가 밑에 보면 요런 게 있습니다. 요게 뭐냐 하면 프로그램 소스를 짠 거예요. 요거를 실행하시면 답이 요렇게 여기 파이썬 소스거든요. 여기 실행돼서 답이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텍스트하고 소스를 바로바로 보면서 소스를 볼 수 있잖아. 다음부터 인공지능 소스도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그냥 소스만 덜렁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명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이걸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좋겠어요. 짜라는 말은 아니니까 내가 다 이런 소스를 다 제공할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쭉 보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설명하고 판서를 좀 해야 되는데 못하니까 하여튼 자료는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파퍼로 좀 다시 돌아올게요. 쭉 가서 나중에 뭐 이런 거 좀 연습해보고 쭉 할 거니까 다시 이제 파포 자 이렇게 이제 아까 여러분들은 그 링크를 보고 들으시면 돼요. 웬만하면 제가 뭐 오타가 있더라도 너무 그러지만 내가 쓴 거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오타가 분명히 나올 수 있어. 오타 나오면 그러니 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래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콜앱을 사용하는 건데 간단하게 사용 방법은 복잡하지는 않고 여러분들이 텍스트를 보고 요렇게 된 게 소스거든요. 소스가 나오면 여기 클릭을 하시면 구동이 돼서 답이 나옵니다. 출력이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파이썬 인공지능 소스를 이해하려면 몇 가지 문법적인 사항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오늘 하고 내일은 인공지능을 돌리기 위한 기초적인 준비를 할 겁니다. 다음 수업에 그때 좀 할 거니까. 자, 오늘은 간단하게 파이썬 기본 문법만 좀 하겠습니다. 자, 변수라는 게 나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변수를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자, 아이고, 프로그램 잘하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기초부터 갑시다. 변수부터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우선 제일 처음에 언어를 맞춰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이 대화하면 대화가 됩니까?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쓰고 미국 사람은 영어를 쓰겠죠. 대화가 안 되잖아요. 제일 먼저 할 일은 언어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사람이 한국어를 쓰면 좋겠지만 대다수가 한국 사람도 영어를 쓰겠지. 영어를 쓸 겁니다. 영어를 써서 대화하면 돼요. 자, 언어라는 이 말 자체에 뭐가 의미했냐면 문법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쓴다는 말은 영어 문법을 토대로 말을 한다는 거잖아. 문법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언어만 통일이 시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확장을 해 갑시다. 사람이 있고 이제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있으면 우리가 지금 제일 먼저 할 일은 뭐예요? 언어를 맞춰줘야 돼요. 맞죠? 자, 주로 많이 쓰는 게 우리가 C나 C++, 자바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C와 C++를 씁니다. C와 C++를 쓰고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을 쓰면 되겠죠. 자, 파이썬을 쓰면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파이썬을 쓰기로 했습니다. 파이썬을 쓸 거고, 그럼 파이썬을 쓴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문법은 맞춰가 쓴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대화가 됐으니까 제가 지금 500원을 컴퓨터한테 주고 싶어요. 500이라는 숫자를 주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이 500원을 주면 이 사람은 주머니에 넣든 지갑에 넣든 이 500원을 받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저번에 500원 카니까 한 학생이 카드라고 500원 그 카니까 버립니다 하는데, 자, 그래서 5만 원으로 바꿀게. 5만 원은 무조건 받을 거잖아. 맞죠? 그럼 주머니에 넣든 지갑에 넣든 분명히 넣어야 돼. 그러면 밑에 한번 봅시다. 밑에 만약에 5만 원을 준다면 컴퓨터는 이거를 받아내야 돼요. 맞죠? 근데 컴퓨터는 지갑이나 주머니라는 개념이 없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메모리 덩어리 안에 집어넣어야 돼요. 어쩔 수 없잖아. 컴퓨터는 메모리밖에 없으니까. 자, 메모리 덩어리 하나 집어넣고 여기에 둘, 셋, 넷, 5만 원 집어넣으면 돼요. 갑자기 내가 7.5라는 숫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통을 만들어서 7.5를 넣으면 돼요. 메모리에. 자, 그러면 이 두 통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이제 컴퓨터가 생각을 했어. 사람은 주머니에 5만 원을 어디 왼쪽에 넣든 오른쪽에 넣든 기억하면 되잖아. 근데 컴퓨터는 메모리에 이거 위치가 우리가 구분하기 쉬운 위치에 들어가 있겠어요. 그 위치가 너무 모호해. 항상 위치가 바뀐다고. 한번 정해지면 픽스는 되지만 그 들어간다는 위치가 주머니인지 지갑인지 알 수가 없어. 살펴봐야 된다고. 자, 그러면 좋다. 찾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거를 실제 메모리 값으로 하면 OF2A 3244C 이런 진짜 컴퓨터 32비트 주소 체계를 저장하고 있을래요. 주소 체계를 저장할 수 없잖아. 여러분들이 실제 이거 메모리 주소가 이런 식으로 찍는다면 아까 전에 메모리에 올라간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를 도저히 우리가 쓸 수가 없다고. 쓰기 너무 힘들어. 그러면 이거를 쉽게 만들어서 심볼리커 하자. 자, 이름을 X, Y, G 이런 이름으로 저장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헷갈릴 일이 없잖아. 자, 그러면 요거 두 개의 통을 다시 봅시다. 이 두 개의 통을 이제 봤어요. 두 개의 통에서 5만 원짜리가 있는 걸
5만 원짜리에서 뭘 꺼내고 싶어. 그러면 위에 통 이런 말이 안 되겠지. 그럼 컴퓨터한테 뭐라고 해야겠노? 아, 이 통의 이름을 X, Y라고 줄게. 통의 이름을. 유니크한 이름을 주면 두 통이 구분이 되잖아요. 맞죠? 아, 그러면 X에 5만을 넣고 Y에 7.5라는 값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아,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는다는 개념을 아셨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XY를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근데 요거 이해하기 어렵게 되니까 제가 X 더하기 Y는 10이라는 숫자를 적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X는 숫자입니까? 문자입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X. 그냥 X를 물으면 이거는 분명히 문자입니다. X는 문자예요. 근데 요런 수식을 적으면서 X를 물었어요. X는 뭐냐? 수냐 문자냐? 자, 대답을 원래 아무것도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대답하겠습니다. 수입니다. 왜 수세요? 봐요. 여기가 5면 5고 여기 6이면 4, 7이면 3 이런 식으로 이 전체 수식에 맞게 숫자가 들어가야 돼요. 맞죠? 그러면 X가 뭐가 돼요? X는 수입니다. 맞죠? 형태는 문자 형태를 띠지만 의미는 수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는 수는 내가 그때 환경에 따라서 5가 될 수도 있고 6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어요. 맞죠? X라는 이름은 그대로 존재하는데 맞죠? 그래서 변하는 수라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이거를 변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변수예요. 무언가를 저장을 하는데 들어가는 안에 값이 바뀔 수 있는 거. 그게 우리가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변수의 개념은 이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더 이상 디테일하게 들어갈 필요 없고 변수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무언가의 결과물을 내서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럼 저장을 하는 게 변수에 저장을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10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이거를 상수라고 불러요. 10이라는 숫자는 11이 되면 다른 수예요. 한번 픽스되면 끝인 놈이에요. 이걸 상수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상수와 변수 개념은 이 정도 하시면 되고, 자, 그럼 통으로 다시 돌아봅시다. 여기서 x, y, x하고 y는 변수네. 맞죠? 요거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만들어지는 기본적인 문법을 잘 보시면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이 만드는 무언가는 사회적하고 문화적인 거를 종속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냥 생뚱맞게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영어적인 기본 문법 봅시다. SVO 요 기본적인 문법이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러면 X가 주어고 그다음에 동사 값을 집어넣어라 5만 요런 형태로 쓰시면 돼요. 동사 목적어잖아. 값을 집어넣어라 7.5. 자, 요렇게 하시면 변수에 값 집어넣는 방식이에요. 자, 요 개념만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변수값 넣는 거는 방법을 알겠다. 자,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자, 변수 이름에 대한 규칙을 잠깐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변수 이름 정하는 규칙. 자, 이거를 다른 랭귀지가 할 때 외우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러면 보자. 이거를 외우지 말고 쓰는 방식이 제일 중요한 게 이것도 사회적인가 뭐 문화적인 요소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그 미국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럼 미국 사람 기준으로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까? 안 합니까? 미국 사람들.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자, 많이 했던 소리지만 옷이 있습니다. 옷에 노란색으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자, FBI 이거는 좀 멋있잖아. 근데 FBI 이거는 좀 작아갔잖아. 맞죠? 미국 사람들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그래서 요거 변수 이름 정할 때 대문자 소문자 구분해서 다룬 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가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거는 중요한 규칙은 아닙니다. 근데 남들이 한번 볼 때 알고 있는 게 좋은 거니까 변수를 만드는 규칙 중에 대문자 소문자 구분하더라. 그 다음에 수를 들어갈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삼각형을 했는 이유가 뭐냐면 준이의 2세라고 진짜 사람 이름에 써요. 미국 사람들도.
숫자가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지만 처음은 안 됩니다. 사람 이름에 처음에 숫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고. 그래서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특수문자. 특수문자는 이것도 삼각형으로 할게요. 들어갈 수 있는 게 보통 다른 게 많은데 어떤 사람들이 묻더라고. 이름에 저번에 보니까 골뱅이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 이름이 기입이 되더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이 골뱅이는 사람 이름을 뜻하는 게 아니고 주소를 나타내주는 기능입니다.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는. 특수문자는 쓸 수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 이거는 주소라는 기능을 얘기한 거지 사람 이름이 골뱅이 규철은 아니라고. 자, 특수한.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데서 친구가 영어를 줬어. 최근에 내가 열심히 보고 있는 게 오해하지 마. 근데 아니다. 나 이거 쓰지 말자. 아씨. 오해할라. 어떤 거 있더라? 이런 영화가 있다고 치자. 자, 이런 요즘에 추세가 NKV가 MP4니까 이런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둠의 경로겠지만 하여튼 다운을 받았어. 자, 잘 보면 이것들의 이름이 언더바 쳐져 있는 거 한번 봤을 거예요. 보통 언더바 쳐져 있을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자, 잠깐만, 이게 공간이 없어서.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적으면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 할리 데이비슨이 뭐냐면 오토바이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할리하고 데이비슨이 형제입니다. 두 형제 이름을 따서 할리 데이비슨 이름을 땄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은 이거가 하나다. 모르는 사람은 이거 단어 두 개네? 그럼 이게 뭐지? 라고 물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혼동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의 말처럼 만들어주기 위한 방법이 언더바입니다. 이거는 모든 랭귀지가 다 똑같아요. 왜냐면 그 언어의 종속을 받기 때문에. 자, 그러면 특수문자 중에 이름으로 넣을 수 있는 거는 유일하게 언더바가 답니다. 뭐 다른 것 좀 있긴 있지만 그것들은 전부 다 나머지 기능들을 우선시하는 것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능을 표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이름 정할 때는 요거 세 가지 룰만 기억하시면 돼요. 요 룰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든 랭귀지 다 똑같아요. 뭐 이런 시험 문제 나오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 나중에 이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왼쪽으로 좀 돌아오겠습니다. 돌아와서 자, 변수란 소스를 작성하면서 값들을 저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값들을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라고 했잖아. 그거 저장하기 위한 거고 이들의 상을 쭉 읽어보시고 형태를 보면 처음에 x에 10을 넣었어. 맞죠? 그 다음에 y에 20을 집어넣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개를 더하고 싶어. 그러면 gx 더하기 y 하면 되잖아요. 맞죠? 두 개의 값을 집어넣어서 30에 g에 내려갔으니까 g는 이제 30이 될 거라고. 자, 아까도 말했지만 이 x, y, g는 변수입니다. 문자 아니에요. 변수예요. 그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프린트는 말 그대로 출력하랍니다. 뭐를? g를 출력하니까 30이 출력이 되겠죠. 자, 간단하게 짠 소스고 변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봤습니다. 보고 위의 소스는 xy라고 칭한 변수에 각각 10과 20을 배당하였습니다. 이들은 차후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는 프롬프트도 굉장히 중요해서 요거는 재사용 우선 설명할게요. 자, 무언가를 10, 20 이거를 계산해서 바로 프린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30의 값은 출력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변수를 사용하는 주된 목적이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요. 자, 봅시다. 여기서 아까 gx 더하기 y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두 개의 숫자가 더하면 30이 g에 들어가겠죠. 그러면 g를 만들어낸 이유는 차후에 프린트 같은 데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위해서 변수로 만들어놔요. 만약에
재사용할 거 아니라면 변수로 만들 필요 없습니다. 낭비입니다. 메모리 낭비예요. 그냥 출력하고 땡 하고 치우지. 변수를 만드는 목적은 반드시 재사용이 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재사용을 안 할 거라면 굳이 변수를 만들어내서 메모리 낭비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거는 뭐 프로그램 쪽으로 중요한 거지 우리는 그래 중요한 건 알긴 합니다만은 변수로 사용하는 목적은 재사용이에요. 자, 이것도 내가 XY를 변수로 썼잖아요. 그 이유는 왜 썼어요? 셈반 라인에서 두 값을 더하기 위해서예요. 맞죠? 이게 만약에 필요가 없다면 처음부터 G는 10 더하기 20으로 하면 돼요. 그냥. 맞죠? 이거를 변수로 만드는 목적은 1번과 2번 라인이 변수로 만든 이유는 3번 라인처럼 쓰기,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거를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보시면 설명이 있으니까 이 정도 설명했으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변수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아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하게 질문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많이 쓰는 연산자를 좀 볼게요. 자, 데이터를 이제 연산자가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잖아요. 인공지능을 돌려야 돼요. 그러면 그 들어온 데이터를 우리가 계산을 조금은 해줘야 돼요. 최소한. 그래서 연산자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 먼저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산술 연산자는 덧셈, 뺄셈, 곱셈 빠졌다. 곱셈, 나눗셈가 있고 곱셈 여기 있노. 하여튼 그래. 이런 게 있고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요거 4개만 좀 봅시다. 주로 이제 많이 씁니다, 이거. 자, 일반적으로 5 나누기 4가 하면 C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답을 2를 낼 거고 C 사용자가 아니라면 답을 2.5를 낼 거예요. 아, 미쳤다 내가. 이제 수학 계산도 못하노. 자, 5 나누기 2가 C를 하는 사람이라면 2라고 대답해야 돼. 2.5라고 대답하면 틀린 거잖아. C를 하는 사람들은. 근데 일반적으로는 요거를 하겠지. 5 나누기 2는 2.5라고. 맞잖아. 자, 그러면 C 사용자 위주로 이렇게 하느냐? 파이썬은 버렸어. 야, 골 때리기 하지 말자. 이걸로 하자요. 나누기 연산을 하면 무조건 실수만 나옵니다. 그래서 5 나누기 2는 당연히 2.5가 정답이고 4 나누기 2도 답이 2.0이 나옵니다.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나누기를 하면 무조건 소수점이 찍힌 실수가 나오는구나. 뭐 우리 용어로는 부동 소수점 행이 나오는구나. 그렇게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개짜리는 몫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5 이거는 답이 뭐냐 하면 2입니다. 그 다음에 퍼센트는 나머지 구하기요. 이렇게 하면 나머지는 1, 잘못했다. 퍼센트 요거 하면 답이 1입니다. 왜냐면 남들이 짜놓은 소스를 이해하면 이 정도 산술은 알아야 돼요. 최소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듭 제곱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는 다른 데서는 함수를 쓰는데 2 곱하기 3을 하면 이게 뜻이 2 곱하기 2 곱하기 2라는 뜻입니다. 즉 2의 3승을 말합니다. 이렇게 돌아가서 그러면 답이 2, 4, 8, 8이네. 8이 될 겁니다. 저렇게 그러면 이건 이해했으면 이거 예제니까 예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줬잖아. 링크를 여러분들을 저장시켜서 보면 돼요. 실행시키면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겠다. R1, R2 쭉 나오는데 답을 한 번씩 하면 돼요. 내가 덧셈 뺄셈을 굳이 내가 해줄 필요는 없잖아. 10 더하기 20이 30인데 그건 누가 모르겠노. 맞지? 요거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연산을 하면 쭉 하여튼 이렇게 나와. 지금 이렇게 나올란가? 하여튼 답이 이렇게 나오는데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될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다 알잖아. 이거 보시면 되니까 산술 연산자는 이렇게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프트 연산자가 이게 쓰는 사람이 종종 있더라고. 그래서 시프트 연산자를 간단하게 좀 보고 갈게요. 이거는 실제 인공지능 소스에서는 사람들이 거의 이건 쓰지는 않지만 이런 연산자가 있다는 거 하나 두는데
복잡하게 위에 거 읽지 말고 내가 간단하게 설명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쓰는 변수가 4비트만 쓴다라고 가정할게요. 4비트만 쓴다고. 그러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가 4비트입니다.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잖아. 요 개념을 알고 있죠? 비트 개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2라고 칩시다. 2면 00, 10 이진수로 요거 아시죠? 진수를 할 거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재미삼아 1로 1비트를 밀어볼게요. 1로 1비트를 밀면은 0100이 되죠. 그러면 이거 답이 얼마 돼요? 4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2비트 2를 밀어보겠어. 두 칸을 밀어볼게요. 두 칸을 밀면은 1000이 됩니다. 8이 됩니다. 뭐가 돼요? 곱하기 2씩이 돼요. 맞죠? 곱하기 2 곱하기 2 2승이면 곱하기 2개가 돼요. 즉 처음에 2 곱하기 2의 1승이 위에 거고 2 곱하기 2의 2승이 밑에 거예요. 자, 이 곱하기를 대체하는 게 시프트 연산입니다. 만약에 역으로 8을 봅시다. 8 있고 이거를 반대로 내가 하나 당겨 볼게요. 반대로 하나 당기면 0, 1, 0, 0이 되겠죠. 자리를 시프트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답이 4예요. 내가 여기서 두 칸을 당겨 볼게요. 그러면 0, 0, 0, 0, 1, 0이 돼요. 답이 2가 됩니다. 그러면 8에서 나누기 2, 8에서 나누기 2의 2승, 1승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누기를 대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 문제도 갈 건 아니니까 알고는 가면 좋겠다 싶어서 10부터 넣어봤습니다. 자, 10부터 연산자고 요렇게 하는 거를 위에 거를 가지고 답을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답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를 땡기고 밀고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밀면은 곱하기 2, 땡기면 나누기 2예요. 자,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그 사람들이 묻더라고. 그러면 5 곱하기 4가 아니다. 5 곱하기 4가 아니고 5 곱하기 5 이거는 어떻게 풀어요? 묻더라고. 자, 이거는 5 곱하기 4 더하기 5 하면 돼요. 맞죠? 10부터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2의 2승 더하기 5입니다. 즉 5의 시프트를 두 번 밀고 더하기 5 하시면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2지 그냥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뭐는 중요한 건 아니니까 개인적이다. 하여튼 이런 게 있습니다. 되니까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대치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 만약에 다른 사람이 쓴 소스나 그런 거 보고 10부 등산 나오면 그때 다시 한번 풀어는 줄 텐데 이런 개념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빨리 갈게요. 시간 없다 큰일 났다 우리. 9시까지 할 수는 없잖아. 버스 끊기잖아. 우리 경대는 내가 알기로 경북대는 9시 되면 버스가 끊기는 걸로 알고 있어서 8시 반 전에 가야 돼 우리는. 맞지? 8시 반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 자, 큰일 났다. 내가 너무 놀았다. 자, 비교연산자 갑니다. 이거 다음에 해야 되나? 큰일 났다. 이거. 자, 비교연산자. 자, 비교연산자는 뭐냐면 숫자로 할 수 있는 연산인데, 내가 만약에 170이고 앞에 학생이 172라고 칩시다. 그래서 내가 있겠어. 숫자로 할 수 있는 연산이니까 내가 크네? 이런 숫자로 할 수 있는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이게 두 개를 비교한 거잖아. 이거를 우리가 비교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답은 뭐가 나올 수 있노? 참 거짓밖에 답이 못 나옵니다. 맞잖아요. 비교는 연산 비교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때는 답이 뭐가 나오겠어요? 폴스가 나옵니다. 170이 크지 않잖아. 맞죠? 자, 그리고 170, 172 이렇게 적으면 답이 뭐 나와요? 이때는 답이 true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를 읽어보시면 답이 R1, R2, R3, R4가 답이 금방 나올 거예요. 자, 6과 7이니까 처음에는 false, 그 다음에는 true, 그 다음에 요거 등호 2개짜리만 설명할게요. 등호 2개, 요거는 이쪽에 있는 값을 여기에 집어넣는 거였잖아. 아까 대입연산자라 부르는 거고, 2개짜리는 같다는 표시입니다.
우리 같아요. 6과 7이 같아요. 다르잖아. 폴스. 그 다음에 요 다르다는 현상이 있는데 원래는 다르다가 이겁니다. 맞죠? 이게 다르다가 원래. 근데 여러분들 메모장에서 이거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만들어진 연산이 다르다는 표시가 이걸로 하면 좋겠다 싶었는데 이거는 다른 기능으로 써요. 그래서 이것도 못 써요. 그래서 유일하게 충돌 안 나는 게 요겁니다. 요 표시가 다르다는 표시입니다. 요게 다르다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거 보면 다르다고 돼 있잖아. 다르다면 true입니다. 다른 6과 7은 다르잖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 연산자는 자, 이거는 그냥 리딩만 하십시오. 지금 시간이 애매해서 큰일 났네. 오늘 트루폴스까지 해야 되는데 트루폴스가 아니고 정말 중요한 건 리스트, 튜플. 야, 이거 1시간 만에 잽도 뜨겠는데. 자, 여러분들 몇 시까지 집에 가야 돼요? 오늘 큰일 났다. 진도를 못 나갔다. 다음 주에 내 빡시게 할게. 자, 그래서 지금 고민도 할 겸 출석 좀 부를게. 지금 허신행 학생이 갑자기 카메라 끄고 갔는데 웃자지. 자, 잠깐만 캡처할 거야. 화면 캡처. 허신행 뭐 오겠지 뭐. 하나. 잠깐만. 캡처하고 스마트 출석 부를 거예요. 오케이. 내가 한번 자, 지금 내가 출석하던 서경희 있지? 그러면 장윤성 오케이 있구나. 카메라 안 켜는데 다음부터는 카메라 안 켜면 뭐할 거야. 자, 스마트 출석 부르고 오늘 쉬는 시간 없이 조금 더 하다 마칠게요. 지금 출석 불러요. 오늘 제가 한번 열심히 적어봤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트로 쪼개서 하는 거니까 잘 보시면 좋겠고 또 이게 할 말이 좀 많은데 그 다음에 대입 연산자 이거는 마지막입니다. 왜? 연산을 다 찢고 뽑고 값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 마지막이 되겠지 항상. 맞잖아요. 계산 다 하고 집어넣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게 있었어. 요거 정도 아까 헷갈릴 만한 게 있었는데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요거 보시면 눈이 두 개 있어. 헷갈릴 수 있다고. 맞죠? 그러면 이게 먼저인지 이게 먼저인지를 알아야 돼. 맞잖아.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R4, X 이렇게 돼 있다고. 나는 이게 먼저 같아. 이게 먼저 같아. 이런 말 할 수가 있다고. 하여튼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대입 연산자는 마지막에 넣어야겠지. 요거는 기본 상식이잖아. 자, 그러면 이런 연산자가 이렇게 겹칠 때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시험 문제는 아니고 간단하게 내가 쉽게 외우는 방법을 하나 알려주겠습니다. 쉽게 외우는 방법.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소스가 막 소스 여러 개가 있으면 이걸 구분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이런 수식이다 칩시다. 자, 이거 안 나온다. 결과가 있고 이런 수식이 있다고 쳐요. 자, 우선순위가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야? 아니면 이게 먼저야? 혼동할 수 있잖아. 맞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걸 좀 보고는 가야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우선순위. 자, 제가 잘 못 외워서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솔로우드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헷갈리면 솔로만 인정해 주면 돼. 자, 원래 CC는 저기잖아. 뭐 물리치자 뭐 CC 뭐 그런 거 있잖아. 하여튼 그런 개념에서 솔로우드의 법칙을 한번 적어봅시다. 자, 그럼 하기 전에 우선순위를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우리가 배운 게 산술 연산자를 기준으로 할게요. 자, 아이고, 중간에 들어가야 돼서 잠깐만. 요런 게 있어요. 자, 산술 연산자의 모양을 보면 요런 형태죠. 드3이 산술 연산자니까. 그러면 연산자를 기준으로 항이 한 개, 두 개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항 연산자라고 불러요. 항이 두 개 있다고. 연산자를 기준으로. 자, 그 다음에 R2는 내가 뭐 이렇게 했다고 칩시다. 자, 연산자를 기준으로 항이 하나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단항 연산자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배운 단항 연산자는 여기서 한두 개 있어요. 자, 그러면 솔로우드의 법칙이니까 이항이 높아요? 단항이 높아요? 단항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위에 먼저 들어가는 게 0번이 단항 연산자가 먼저 들어갑니다. 단항은 아직 단항은 배운 게 우리가 이거하고 나 우선 두 개 있습니다. 논리의 낫 아니 미안해. 이거 아니잖아. 에이 미안하다. 이게 있어. 이거 이거 요게 물결이 뭐냐면 비트 연산의 낫이 이런 식으로 써요. 물결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다고. 자, 그러면 단어 연산자가 최초네. 그 다음에 이항 연산자 중에서 첫 번째가 산술 연산자가 처음에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거 봅시다. 5 더하기 6 곱하기 8 하면 뭐부터 합니까? 6 곱하기 8이 먼저예요. 맞죠? 6 곱하기 8이 먼저지만 내가 이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먼저 처리해줘요. 모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갈로입니다. 그래서 간모드 갈로가 있습니다. 갈로가 항상 제일 위에요. 0순위 위에 갈로예요. 갈로는 모든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다 바꿀 수 있어요. 맞죠? 자, 그 다음에 해볼 우리 남은 게 뭐냐면 자, 좀 적어볼게요. 비트 남았고 논리 남았고 그 다음에 또 뭐 남았어요? 비교, 대입 이런 것들이 남았어요. 맞죠? 남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그 다음에 논리 연산자하고 비교 연산자를 볼게요. 논리 연산자와 비교 논리 연산자는 잘 보면 true and true 답이 true. 비교 연산자는 170, 180 답은 true나 false 맞죠? 그러면 잘 보면 비교 연산자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논리 연산자는 true, false 개념으로 양쪽이 이항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논리의 결과물을 비교가 쓰는 게 맞아요? 비교의 결과물을 논리가 쓰는 게 맞아요? 비교의 결과물을 논리가 써야 돼요. 맞죠? 우선순위상 논리 연산자 끝나고 비교할 수는 없잖아. 비교 연산자가 true, false가 나오니까 야를 논리에 던져줄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래서 두 번째가 비교가 나오고 세 번째가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물상 구조가 없잖아. 비교의 결과물이 true, false고 이거의 true, false를 논리 연산자 양항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래서 비교가 높고 그 다음에 논리가 높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빠진 게 시프트도 빠졌네. 지금 빠진 게 비트, 시프트, 대입이 빠졌어요. 자, 딱 모르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계산 결과를 다 오고 하는 게 대입입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이거는 이게 대입이잖아. 마지막이잖아. 계산 끝나고 값을 줘야 되잖아. 근데 문제는 남은 게 비트하고 시프트가 남았어. 맞죠? 근데 시프트는 아까 곱하기하고 나누기를 대체한다고 했잖아요. 맞죠? 부모를 이기는 자식 없다고. 이 녀석이 산술연산전에 곱하기하고 나누기 있죠. 부모를 이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에 시프트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남은 게 비트야. 자, 비트는 중요한 게 연산자 기호를 써볼게. 얘도 비트도 and, o와 not이라는 거 다 써요. 자, 그런데 이게 비트의 and하고 논리의 나의 충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비트는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요. 기호가 달라요. 그러면 똑같은 기능인데 비트하고 논리가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면 솔로우드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가 비트 들어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는데 하여튼 그냥 쌩 외워도 되고 조금만 생각해서 스스로 만들어내면은 순서를 그냥 만들어낼 수 있잖아. 그래서 외우는 것도 추천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순서를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서를 어기고 제일 편한 방법은 위에서 여기서 내가 갈로를 쳐볼게요. 그러면 눈에 확 보이잖아. 아, 야가 먼저구나. 눈에 확 보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연산자 우선순위를 따지기 전에 내가 먼저 계산하고 싶은 식을 갈로를 이용하는 게 가장 추천합니다. 그러면 안 헷갈린다고. 좀 복잡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갈로를 먼저 쳐서 처리해 주는 걸 추천합니다. 그러면 요 위에서 갈로가 없다고 치고 한번 풀어보자. 자, 갈로가 없다고 치고 요거를 풀어봅시다. 처음 해보니까 야가 논리고 야가 비교예요. 뭐가 높아요? 전체 수식에서 비교가 높아. 논리보다 비교 높잖아. 그러면 순서가 야부터를 먼저 처리합니다. 비교가 높으니까. 그 다음에 나서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논리를 가면 되잖아. 저렇게 우선순위라는 거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너무 많이 축약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연산자를 다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은 또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엑셀 자료를 읽어올 거예요. 인공지능 돌리기 위해서. 그러면 그 문자열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좀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을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볼 거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막 여러 개가 들어오면 나중에 리스트로 만들어야 돼요. 리스트로 만들건 튜플로 만들건 딕셔너리 뺐어. 우선 뺐어. 복잡해서. 그 다음에 조건문하고 반복문까지 딱 하면 기본적인 문법은 여기서 끝납니다. 모듈 사용법은 뭐냐면 다음 주에 보여줄 거예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우리가 텐서하고 사이클론 런파이라고 판다스는 모듈을 불러와야 돼. 그거는 곧 하겠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요거 다 하는 건 힘들 것 같고 요거는 다음 주로 미룰까 오늘 할까? 예를 수쳐서 간단하게 다루는 방법을 보자고. 자, 문자열은 파이썬에서는 익하면 이거는 수입니다. 맞죠? 수예요. 근데 자 그냥 물어볼게. 내가 5라고 적었어요. 자 5가 숫자예요? 문자예요? 물었어요. 대답할 수 있었어요. 5는 숫자가 될 수도 있고 문자 5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랭귀지 상에서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헷갈릴 거라고. 헷갈릴 수밖에 없잖아. 나는 5를 적었지만 나는 문자 5라는 개념에서 5를 적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숫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개념이 생기잖아.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구분을 하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를 붙이기 시작했어요. 또 여기서 파이썬에서는 문자라는 게 없고 문자 열리면 무조건 문자 열로 취급해요. 문자라는 게 없어요. 개념이. 자 그러면 자 이제는 야는 수가 될 거고 야가 이제는 문자 열이 되겠죠. 이제 구분이 되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문자 열을 여기 보다시피 큰 따옴표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변수라고 했잖아요. 수를 저장한다고 했는데
스트링 이런 식으로 문자 열도 저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 개념이 왜 되냐면 내가 분명히 변수라고 했는데 문자 열이 어떻게 들어갑니까? 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숫자랑. 근데 실제로 스트링은 전부 아스키 코드표로 수로 저장이 됩니다. 원래는 다 수예요. 리스트가 되건 이게 뭐 숫자가 되건 문자 열이 되건 다 근본적으로는 수입니다. 그래서 변수라는 개념이 맞아요. 그래서 변수에 정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내 이름을 저장하고 싶다. name이라는 변수에 이렇게 했으면 name이라는 변수는 q-철이라는 문자 열을 저장하고 있어요. 문자리건 수건 변수에 다 저장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 열이건 뭐건 다 숫자는 개념이니까 그런 개념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문자 열은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보시고 여기 있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창기 때 문자열을 불러와서 분석을 할 때 문자 열을 막 쪼개고 막 할 거예요. 막. 그래서 불러서 근데 이거를 다 하려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한 번씩은 봅시다. 자, 지금 이게 좀 크지 화면이 작았구나. 여기서 보시면 str1에 이런 많은 문자를 문자 열로 만들어서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그 보시면 뭐뭐에 닷 찍어놨잖아. 점을 찍어놨는데 단 연산자가 의미가 어떤 거냐면 원래 메서드라는 뭐 클래스의 메서드가 그런 개념인데 그거는 적고 쉽게 생각해서 내가 만약에 뭐 책을 봅니다. 책 1장 1절 그 다음에 2장 1절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맞죠? 그러면 이 1장의 1절이라는 건 이 안에 포함됐다는 의미예요. 반연산자가 원래 뭐냐면 앞에 있는 놈의 기능을 내가 불러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문자열에 쓸 수 있는 게 count, find, index, upper, lower, replace, join, strip, split 이런 명령어들을 쓸 수가 있어요. 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내가 지금 str1 안에 있는 count라는 함수를 볼 거야. 쓸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count p를 했잖아요. 그건 뭐냐면 p의 개수를 카운트 해달라요. 즉 str1의 x의 개수를 알려줌. 자, 그 다음에 find는 x의 인덱스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요 개념도 좀 보고 갑시다. 내가 만약에 A, B, C, D, E, F, G라고 했어요. 요런 문자열을 저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자열이 있으면 이 문자열에서 항상 이 전체만 볼 거예요. 내가 만약에 C 하나만 꺼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석을 데이터를 분석을 하다 보면 그 중에 하나만 떼와서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 B, C, D, E, F, G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이거를 뭔가를 구분해서 하나를 꺼내는 방법을 찾아야 되나? 맞죠? 자, 여러분들이 내가 책을 주면서 5페이지를 펴락했어요. 5페이지 필수잖아요. 왜? 5페이지 인덱스가 쪽수가 5잖아. 쪽수는 유니크해. 5쪽이 두 개일 수는 없다고. 맞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도 쪽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자. 영어로 보시면 우리가 쪽수를 페이지라고 부르지만 쪽수를 제일 앞에 나오는 거를 앞에 뭐라 불러요? 우리가 이거를 인덱스라고 부르잖아. 인덱스가 그 챕터에 쪽수가 나오잖아. 그걸 인덱스라고 부른다고. 그럼 여기도 인덱스 개념을 도입하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자를 1, 2, 0,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쪽수라는 걸 줍니다. 이게 인덱스예요. 자, 그러면 내가 여기서 C를 보고 싶어. 그러면 이 문자열이 str2라면 str2에서 이쪽을 보고 싶어. 자, 여러분도 쉽게 생각해 봅시다. 책을 내가 주고 책이 두 권이 교재로 써요. 만약에 두 권을 쓴다고 칩시다. 내가 5페이지를 펴라고 하면 5페이지 펼 수 있어요. 책이 두 권이라면 최소한 어느 책인지는 말해줘야 돼요. 맞죠? 그래서 str2 이 책에서 이 페이지를 보라. 이렇게 적으면 str22잖아.
그래서 쪽수를 할 때는 요갈로를 씁니다. 요갈로가 뭐냐면 페이지 수를 말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선은. 그래서 str2의 2페이지, 즉 인덱스란 거는 x의 인덱스를 알려주는 경우가 요겁니다. 인덱스예요. 그리고 어퍼는 전부 대문자, 로우는 전부 소문자로 바꿔라. 리플레이스는 찾아가 바꾸기예요. 맞죠? 찾아가 바꾸기니까 뭐에 쓰대 처음에? 찾을 거, 바꿀 거 이런 식으로 두 개가 들어가면 돼요. 맞잖아요. 찾아가 바꾸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나중에 이 소스 플레이하면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조인하고 스트립하고 이게 시간 좀 걸리는데 죄송합니다. 요거는 다음 주 할게요. 이 파트가 나중에 문자를 쪼갤 때 엄청나게 많이 써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위에 거는 거의 안 쓰이는데 이거는 진짜 많이 써요. 문자를 분석할 때. 그래서 요거 세 개가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시간이 애매해서 다음 주에 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허투루 시간 보내는 경우를 좀 줄일게요. 내가 요거를 빨리 하면 2시간 반 만에 될 줄 알았는데 약간 계산이 미스라서 좀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내가 그 4179 학생이 채팅을 보냈는데 내가 늦게 봤어. 다음부터는 글자를 좀 빨리 키울게. 내가 빨리 설명한다고 마음이 급해가지고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걸 왔다 갔다 그러면서 좀 하겠습니다.